know what? I'm pissed off. American people are getting screwed by the big banks. And I am getting madder and madder. It's unbelievable. Then this guy walks into my office and says, there's some shady stuff going down. All the banks were having a big old party. A few outsiders saw it when no one else could. The whole world economy might collapse. I'm sure the world's banks have more incentives than greed. you're wrong. No one's paying attention. The banks got greedy, and we can profit off of their stupidity. You want to bet against the banks?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앞에 보신 영상은 영화 빅쇼트의 한 장면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하락은 투자자들에게 빅쇼트와 같은 느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빅쇼트는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이기도 했었죠.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폭락이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분명한 건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장을 가는 중에 이런 하락은 꼭 한 번씩 생기는 일인 만큼 오히려 긍정적으로도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제 생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실 이번 주 사건의 발단은 이날에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신 이슈일 텐데요. 일본은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오다가 올 3월에 한 차례 올렸고 그리고 7월 말에 한 번 더 올렸죠. 이번에 금리 상승은 2008년 연 0.3%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인데요.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 일본의 금리 상승이 이번 전 세계 증시 및 자산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인데요. 이제부터 왜 그런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본의 금리 상승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죠. 이 엔캐리 청산의 공고 때문에 대폭락이 나왔는데요. 이번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약 50% 정도 청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코인 하는데 미국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었어? 일본 금리가 왜 무슨 상관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아주 연관성이 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캐리 트레이드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캐리 트레이드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로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자금을 빌려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본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번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일본의 금리는 0.1이었죠. 그리고 현재 미국의 금리는 5.5%입니다. 그러면 두 금리 간의 차이는 5.4가 되죠. 만약 여기서 부자 아빠가 0.1%의 금리로 일본에서 돈을 빌려 미국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일본에는 0.1%의 이자만 지급하고 미국에서는 5.5%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두 국가 간의 금리 차익인 5.4%를 제가 수익으로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0.25%로 금리를 인상했고 미국이 이번 달에 동결은 했지만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의문은 그래도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5.25%가 나고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거의 4% 차이로 이익이 아닌가? 그런데 왜 시장이 폭락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의 심리 변화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인데요. 오랫동안 엔저를 유지해 오다가 금리가 인상되니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청산했죠. 마지막으로 마진콜인데 금리가 저렴한 엔화로 차입한 투자자들의 상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추가 자금을 투입하도록 요구하는 마진콜을 유발했죠. 이 세 가지 이유로 자산시장에 1차 충격을 주었고 자 이제 여기서 빠르게 구독 한번 눌러주실 타이밍입니다. 감사합니다. 2차로는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미국의 금리 동결 그리고 미국의 지표 발표에서 고용 관련 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이 모두가 이전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을 주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늘면서 9월, 11월, 12월 등 세 번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앞전에 올린 영상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상 같이 보시죠. Senior commanders. Halevi emphasized to reserve soldiers that Israel is Israel, those who attack the state of Israel. We are ready to go far, know how to put in a lot of effort to gather very precise intelligence, to strike, to kill, and also to take risks. We struck in Beirut, and we are striking in Gaza, and we will be very strong in defense. 네, 맞습니다. 중동 전쟁입니다. 러우 전쟁이 좀 소강 상태가 되어가는 것 같더니 이제는 중동이 난리인데요. 기사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죠. 이 전쟁 이슈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 제 깊숙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사실 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왜 전쟁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더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위험 회피 심리가 발동해서 투자자들은 현금이나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 전쟁이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그리고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금리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은 전체 천연가스 사용량의 2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번 중동 전쟁으로 천연가스의 수입에 문제가 되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본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에도 러우 전쟁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중동 전쟁까지 발발해서 일본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50% 가까이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에너지 수급에 아주 큰 차질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은 아주 오랫동안 저금리 정책으로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좀 잡힐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절대 좋을 수 있는 게 아닌 게 일본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로 금리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가파르게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쓰고 있는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겠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겪으셨겠지만 금리가 낮을 때 은행 대출로 집을 샀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로 한국도 같이 금리가 오르면서 월 고정 지출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서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본은 전세 시스템도 없고 월세는 살인적이다 보니 월세를 내는 것보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훨씬 고정 지출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대출로 집을 사고 집을 짓고 살거나 집을 사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다? 일본의 서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소비는 더욱더 위축되고 기업들도 어려워지게 되고 나라 경제도 어려워지는 순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월요일 글로벌 자산 시장이 폭락을 하고 우치다 신이치 일본 부총재가 금리 인상 자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미증시, 코스피, 일본 니케이, 비트코인 모두 다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당연히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위험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내용인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일본 재무성의 회계연도 총지출 내역인데요. 다른 거 다 빼고 여기 두 항목만 보시면 되는데 이 두 항목은 국가부채 상환과 국가부채 관리 비용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일본 1년 정부 예산의 거의 40%를 빚 갚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연봉이 5천만 원인데 1년에 2천만 원을 빚 갚아 나가는데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이자가 올라서 매년 2,500씩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은지 어느 정도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 수치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일본이 장기 금리를 0.1% 올리게 되면 일본은행의 국채 손실이 약 3조엔, 지난주에 0.25%까지 올렸으니까 7.5조엔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7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만약 여기서 0.5%까지 더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면 여기서 2배니까 약 140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일본, 미국, 중동 이 세 국가의 다른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서 글로벌 증시와 크립토 시장에 충격을 줬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코인 투자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글로벌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든 말든 계속해서 전통 금융기관들이 하나씩 다른 기관들보다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서비스 회사인 모건 스탠리는 이제 비트코인 ETF를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하는데 모건 스탠리는 일반 은행이 아니라 고액 자산가 및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소 150만 불, 우리 돈 약 2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고객으로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운용하는 자금은 우리 돈 6,600조, 비트코인 시총의 4배가 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죠. 이 중에 얼마나 된 자금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 유입되는 게 즉각적으로 시세에 반영이 되게끔 티가 바로 나진 않겠지만 시간 속에서 비트코인이 상승에 만드는 데 영향을 줄 거라는 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번역해서 가져온 건데요. 재무부는 7월부터 9월까지 7,400억 달러를 차입할 계획이라고 하죠. 여기서 차입은 주로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와 같은 채권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다시 돈을 푼다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니까 유동성 공급을 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표심을 가져오는데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온체인 지표들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이번 하락에 0.01 BTC부터 0.1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0.1개에서도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량은 대부분 개미 투자자겠죠. 반면에 1000개에서 10,000개 이상의 보유지급은 이번 하락에 오히려 물량을 늘렸습니다. 늘 비트코인을 100개 가량을 매수한다 해서 붙은 별명인 미스터 100의 지갑도 살펴보면 비트가 49K를 갔을 때 이번에 무려 1133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총 보유량이 71,440개가 되면서 약 6조 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보면 이번 70K에서 49K를 갈 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비트가 49K를 찍었을 때 큰 매수세가 들어왔죠.
거죠. 그리고 이 힘으로 빠르게 8K가량이 반등을 해주었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더 눌리면 눌린 대로 분할 매수를 생각해봐도 괜찮은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번 하락에서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2022년 이후 역대 최대치에 달합니다. 상승장에서는 공포 탐욕 지수가 극한의 공포 구간에 닿았을 때 비트코인이 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지언정 좋은 퍼포먼스를 내주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을 수 있겠죠. 이번 하락에 대해 워렌 버핏보다 연평균 수익률이 좋은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 피터 브렌트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운영한 텔레그램 방에도 올렸었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하락은 2016년의 강세장 시작 전과 유사하다. 이때도 27% 하락을 했었죠. 이번에 하락폭은 26%,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474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덩치가 커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몇십 배가 오를 수는 없겠지만 피터 브렌트의 말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큰 상승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비트코인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이번 주 하락으로 채널의 하단부를 뚫고 내려가는 듯 하다가 긴 꼬리를 만들면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 플래그 패턴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만큼 엄청난 롱 물량들이 청산되면서 내려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점에서 개미 투자자들을 태우지 않고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하락이 깊었던 만큼 아래 구간에서 머문다면 한 두 달 정도 이 구간대에서 올랐다 내렸다가 하면서 결국에는 전고점을 넘어 신고점을 넘기는 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고 상세한 관점에 대한 거는 제 텔레그램에 하루 5회 이상 올려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락은 일본, 중동, 미국 이 3개 국가의 복합적인 이슈로 터졌었던 깊은 하락이었습니다. 하락이 깊었지만 오히려 기관들이나 고래들은 매수하고 개인들은 팔았죠. 고래들은 계속해서 바이더 딥을 착실히 실행하면서 물량을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불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내리고 가냐 덜 내리고 가냐의 문제일 뿐 결국은 시간 싸움이라 보여지는데요. 짧으면 두세 달, 길어야 6개월 1년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인 존 템플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이다. 그것이 비록 당신의 피일지라도 여러분의 투자가 성공적이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